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후보는 두 번째 암살 시도를 겪은 지 이틀 만인 오늘 선거 유세에 나섭니다. 경합 중인 미시건주 플린트 타운홀 미팅에서는 지역 경제에 맞춰 해리스 후보의 정책을 비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은 암살 시도 원인 제공을 바이든과 해리스 두 사람이 했다는 트럼프 후보의 주장을 더 흥미로워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총기법에 대해선 말하지 않습니다. 잡지 애틀란틱은 트럼프의 총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이후 10년 사이 위험한 정치 환경과 총의 결합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취임 이후 10년을 말합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의 경호를 현직 대통령과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의 골프 습관도 경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트럼프 후보를 암살 시도하려다가 기소된 용의자가 아마존에서 자체 출간한 책이 주목됩니다.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우편 폭발범 유나바머가 산업혁명의 선구자를 공격한 것처럼 정치의 환멸을 느낀 한 남자의 위험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조지 오웰을 언급하고 자신이 북한에 납치될 것을 제안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는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동률이거나 선거인단 표에서 트럼프가 이겼을 때, 세 번째는 해리스 후보가 이겼을 때입니다. 가장 큰 혼란은 세 번째인 해리스 후보가 승리할 때, 트럼프가 졌을 때인데 세 가지 시나리오와 대책을 보도해 드립니다. 오하이오 주지사가 주 경찰을 모든 학교에 파견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IT 이민자가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거둬들이지 않으면서 폭발 위협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이자율을 0.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이자율이 내려간다고 모든 경제가 활성화되진 않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암호화폐 관련 소셜미디어 인터뷰를 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기본 이해도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막내 아들도 연설하기로 됐으나 연설 직전 사라졌고 큰형은 그런 막내 동생을 조롱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자녀의 어카운트에 대한 부모의 컨트롤 권한을 넓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세라 허커비 샌더스 엘칸소의 현재의 주지사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꽤 오랜 동안 했죠. 2년 넘게 백악관 대변인을 했었던 바로 그 알칸소 주지사가 사회를 보고 미시건주에서 플린트라고 왜 여러분들 물 먹는 식수가 굉장히 오염돼서 이슈가 됐었던 그 지역 있죠. 거기서 이제 그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2016년도에는 미시건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겼고 2020년도에는 졌습니다. 역시 올해도 아주 중요한 경합주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해리스 후보가 1%포인트 앞서는 디시전 데스크하고 더 힐이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보는 워킹 패밀리를 이해하는 후보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또 그쪽 지역의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트럼프 후보가 와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니까 게리 피터스 민주당의 상원 의원은 무슨 소리냐 워킹 패밀리를 이해하는 유일한 후보는 해리스 후보다. 제조업 일자리도 많이 가져왔고 앞으로도 가져올 것이고 미시건 노동자들이 자동차 제조에서 다시 세계 선두를 서도록 할 사람은 해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오늘 얼마나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이 미시건주에서 경제와 연관해서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의 표를 받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 유나이티드 굉장히 중요한 노조죠. 해리스를 지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이 트럼프 후보가 뉴욕,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이번 주에 많이 그 선거 유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팜비치 본인의 골프 코스에서 암살 시도가 있고 나서 일요일이었잖아요. 지금 이틀 만에 이런 일이 있는 거고 지금 지난번에 첫 번째 암살 시도는 그 20살의 토마스 매튜 크룩스 숨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더 이상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체포돼서 하나 제가 좀 전에 봤는데 세 번째 혐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계속된다 수사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후보를 암살 시도한 혐의로 기소가 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의 경우는 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특히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그가 쓴 책을 291페이지짜리랍니다. 전부 읽었는데 저도 약간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내용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미시건주에서 해리스 후보의 정책을 비난하고 할 테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은 어제 얘기한 바이든과 해리스 때문에 내가 자꾸만 이렇게 거듭해서 암살 그 시도를 당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그 말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는 그 주요 주제 자체가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였고 그리고 해리스가 그것을 이어받고 나서는 해리스는 그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것은 조금 구체적인 안건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 권리를 빼앗아 간다던가 그 밖에 여러 그 자유적인 이런 권리를 말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우선 그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인물들이다. 해리스와 바이든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인물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웃음으로써 계속 이제 트럼프 후보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아예 뭐 우리 앞으로 나가야지 되죠 하는 식으로 트럼프를 굉장히 작게 만드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의 뭐 어떤 교수가 지적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과연 트럼프 후보의 이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각자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 많은 의견 가운데서 가장 조금 뭐라고 할까요? 도드라지면서도 극단적인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단어로 표현하진 않겠습니다. 저야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수사 결과에 바탕을 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 용의자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정치적으로 정치 폭력적으로 그리고 그의 그 정치인들에 대한 마음은 트럼프에 대해서 바이든에 대해서 해리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루머에 뭐 그 사람이 그랬겠어 저랬겠어 이런 루머가 아니라요. 58살의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 가장 궁금하셨던 게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스케줄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가 있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죠. 그건 이제 12시간 동안 거기서 잠복했다고 하는데 경호원이 그에게 총을 쏘기 전에 12시간 동안 새벽 2시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주말의 스케줄이 거의 골프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보통 일요일에는 트럼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트럼프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 이번에도 무슨 엄청난 사람들과 무슨 정치를 논하면서 골프를 친 게 아니잖아요. 스태프들 몇 명과 한 명 뉴욕에서부터의 부동산 업자인 친구하고 같이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의자도 그리고 어제는 말하려고 해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에서 본인이 연설을 하겠다, 인터뷰도 하겠다 했기 때문에 말하려고 하면은 말하려고의 월요일에 있으면 그 전날은 여기서 골프를 치겠구나 하고 이제 그 골프장에서 잠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려고 시도도 총 한 발도 못 쐈대요.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뭐 골프를 치고 있는데 5번 홀에서 막 너다섯 발이 막 총성이 울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범인은 한 발도 총을 쏘지를 않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골프를 친 것 자체가 갑자기 일정을 바꿨답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래서 골프 친다 해서 그렇게 골프를 친 것이고 아무튼 어제 기소된 두 건의 그 형량으로만 봐도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왜냐하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뭐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가 기소되기도 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AK-47과 같은 살상 무기를 가지면 안 되는데 가졌고 시리얼 넘버도 다 지운 채였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아무튼 더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그렇게 보고 대통령을 공격한 동기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지만 이리저리 이제 정책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도 냈고 $2 99센트짜리 그의 그 전자책입니다. 지난해에 발간이 된 이 용의자의 전자책의 제목은 우크라이나의 Unwinnable War 해서 우크라이나의 이길 수 없는 전쟁.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단서를 이제 보는 거죠. 해서 이리저리 정치적인 견해도 변했었고 트럼프에 대한 증오는 분명히 있었고 폭력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국제적인 여기 북한도 들어간다니까요.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지정학적인 영향력과 그 견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단히 순진하다. 그런 남자의 모습을 이 책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으로는요. 무소속으로 등록돼 있답니다. 물론 이번에 3월 달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에 많이 투표를 했다고 하고요. 2019년과 2020년에 뭐 이게 민주당에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여러 차례 기부를 했지만 총액은 합쳐봐야 $140라고 하고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집에 그 트럭에 보니까 바이든 해리스 캠페인 그 스티커가 붙여 있었답니다. 범죄 기록을 보면 1990년대부터 범죄 기록, 중범죄, 경범죄 무척 많아서 뭐 경찰과 어떤 때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가게에서 대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은 그 청문회가 열립니다. 자, 그가 아마존에 지금 그 공개가 됐었던 지난해에 공개된 $2 99센트짜리 291페이지의 이 책을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단서를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본인은 막 내가 여기서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하고 막 전사를 모집하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국방부에서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나이도 많고 했지만 아무튼 받아주지 않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용병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고 이를테면 용병인 겁니다. 그런 내용이나 민주주의의 치명적인 결함 이런 걸 이제 본인의 책에 썼고 세계 뭐 포기 월드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 대만, 아프가니스탄, 북한, 인류의 종말 아주 범위가 넓고 일관성이 없는 산문과 같았다. 이 책은 본인의 그 일기와 정치적인 산문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열렬한 그 지지를 하고 있지만 5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또 갔었고요. 그러나 그가 하려던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는 노력은 실패했다. 본인이 쓴 거예요.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서도 중단됐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사람과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맺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6년도에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는데 멍청한 트럼프에게 속아서 그랬다. 특히 이 사람은 이거 이제 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단 이란의 핵 협상을 끝낸 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 무척 그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에 트럼프에게 본인이 투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이란의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이 해결책이 피비린내 나는 해결책인 겁니다.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할 수 있다.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나까지도 as well as me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판단해서 나도 트럼프에게 투표했으니까 이란이 트럼프를 암살할 자유가 있고 나를 암살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미국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할 배짱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썼습니다. 이란 부분에서 이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중간에 또 X에 써놓은 게시물 같은 것을 보면은 그 툴시 게벌드라는 하와이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민주당이었었던 연방 하원 의원. 이 사람을 그 뒤에 지지를 했다가 이 사람 지금 공화당으로 왔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비벡 라마스와미나 니키 헤일리가 이겨주길 원하면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은 칭찬을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것을 비난을 했고 이 책에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책을 발간했을 때는 지난해에 발간된 전자책이니까 카멜라 해리스는 미국의 대선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얘기는 써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주도되는 광기, 마초적인 헛소리를 피할 수 있도록 모든 리더는 항상 여성이어야지 된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얘기도 했고요. 항상 여성이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게 결국은 이코노미스트는 291페이지를 다 읽어봤으니까 쭉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한 사람에게 딱 그 해당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는 사람. 그런데 이게 또 굉장히 불안정해요. 의사당 폭동 사건은 그 폭동이라고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본인은 트럼프 암살을 지금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피해 보복인데,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대당을 완전히 그 학살할 수 있을까? 학살해야 되는 운명일까? 뭐 이런 그런 고민도 이 책에는 써 있다고 하고요. 본인 입장에서 고민을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입니다. 본인이 북한에 의해서 납치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납치돼서 가서 북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국은 북한의 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확인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는 또 이제 조지 오웰이 스페인 내전에서 최전선에서 이제 뭐 쓴 그 회고록이 있잖아요. 카탈로니아에 대한 경위. 그런 그 책, 이 책을 언급을 한 걸 보면 자신을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현대판 조지 오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무력감을 느꼈고요. 우크라이나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이 트럼프의 암살 시도를 한 이 용의자를 1995년도 우편 그 폭발범 있죠? 그 유나바마 티도 카진스키에 비유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3천이 아니라 3만 5천 달러의 어떤 성명서, 선언문 같은 것을 뉴욕타임즈에 나는 싫겠다. 굉장한 수학자고 이 뭐 천재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카진스키가. 그런데 하겠다. 그 뉴욕타임스가 받아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본인의 이 살해 행위를 중단하겠다 하고 이제 나중에 그 동생이 신고하고 해서 잡히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숨졌지만 얼마 전에 이 유나바마는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혁명, 이거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우편 폭발물을 보낸 사람, 그 타겟들이 전부 산업혁명이나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무슨 뭐 수학자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 미스터 로스도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 비슷한 그런 그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뭐 유나바머, 테드 카진스키라든가 아니면 조지 오웰 동물농장을 쓴 그런 사람과 같이 좀 어설프기는 했지만 이런 그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내가 있을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썼대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은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몰라. 주목되지 않을지도 몰라. 그러나 나의 여러 가지 이런 노력으로 한 사람이라도 무기를 들고 자신을 그냥 끝내버리고만 그런 증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오에 맞서서 싸우려는 동기를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꿈을 꾼다. 그런 상상을 펼친다. 이런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책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뭔가 그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는 또 이렇게도 썼답니다. 당신이 영화 속의 액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그렇게 빛날 타임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291페이지 책 뭐 거의 마지막에 썼다는 건데, 이걸 이렇게 요약된 걸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보통 사람과는 많이 구분이 되는 드리프터라는 어떤 그 표류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표류하는 드리프터가 아니었는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잠시 뒤에는 조금 뭐 재미가 있기도 하고요. 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 트럼프와 골프, 트럼프와
총, 뭐 이런 내용들을 뭐 미국 주요 그런 매체의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과연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골프를 칠 때 비밀 경호원은 몇 명이었고 이제 그 바깥에 전부 또 로컬 경찰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몇 명이었는가 이건 뭐 정확하게 알긴 힘들지만 아무튼 트럼프 후보 자체는 뭐 친구들에게 한 500명 정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호원은 아마 그거보다 훨씬 적겠죠. 그냥 비율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과 부통령 이 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트럼프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경호원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비밀 경호원 트럼프 후보 이걸 이제 공화당이 지금 두 번이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하면서 대통령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하는 건데요. 트럼프 후보와 트럼프 후보와 골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총에 대해서는 애틀란틱의 데이비드 프롬 씨가 썼는데 트럼프 후보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기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냥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망치로 뭐 거의 맞아서 누군가가 침입해서 거의 숨지게 됐었을 때 이런 때 그리고 뭐 IT 이민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불행해졌다든가 지금 당장 회복될 수 있는 불행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위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본인이 선동해서 말을 하면서 본인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기사가 얘기를 해주면서 의사당 폭동 사건을 예로 들었고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거의 그때 그 당시에는 거의 숨질 지경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음모론자들이 아니 뭐 80살 넘은 사람이 망치로 맞았는데 그렇게 빨리 회복됐단 말이야. 그거 거짓말이야. 자작극이야.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도 트럼프 후보는 이제 선거 유세 같은 데 가서 그렇게 낸시 펠로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워싱턴에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낸시 펠로시를 향해서 들어간 건데 그렇게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항상 낸시 펠로시를 미친 낸시, 미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용의자는 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 남편이 망치에 맞았네요. 그러니 낸시 그렇게 하고도 왜 밤에 남자들이 있었어? 뭐 밤에 잠을 잘 때 왜 옷을 완전히 입지 않고 있었어? 저 남자 성향이 이상한 것 아니야? 이런 온갖 얘기를 다 들어야지 되니까 낸시 펠로시가 힘들었었던 때죠.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그때도 낸시 펠로시 남편은 어떻게 됐어? 뭐 아는 사람 있어? 크레이지 낸시 펠로시. 이 정도로 그 얘기를 하는 뭐 예를 들어 맞아도 싸. 뭐 이런 식으로 낸시 펠로시는 미쳤기 때문에 그 같은 공격을 받아도 싸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IT 이민자들 문제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합동참모총장도 본인과 조금 어긋나는 얘기 뭐 교회 가서 막 성경책 들고 이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나중에 사과했다 해서 처형당해야지 된다. 교수형에 처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맨하탄 5번가에서 누군가 내가 총을 쏴도 뭐 괜찮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봐 적을 내가 변호 비용 대줄게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막상 총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받았다 할 때는 이제 그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이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블레임을 하면서 비밀 경호원 더 늘려줘 뭐 해줘 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누군가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공격을 당하지 하면은 왜 바이든과 해리스는 공격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런 식의 정도의 그 마음의 그 공감도의 표현 같은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비난을 받을 일이지 그걸 어떤 부추기거나 조크로 할 일이 아니다. 일론 머스크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본인에 대한 비난이 보수에서도 막 날라오니까 결국은 그 트윗을 내려버리고 말았잖아요. 내리면서 하는 말은 조크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조크로 그런 얘기를 할 얘기는 아니지. 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격적으로 총기에 대해서는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했었던 일이 제일 처음에 취한 조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총기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하는 오바마 시대의 법률을 폐지한 겁니다. 뭐 과정은 복잡했지만 그걸 거의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떨어지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10년 동안 말은 또 좀 거칠어야지 되죠. 거친 말과 총기에 대한 무방비 상태, 여기에다 연방 대법원은 거리에서 뭐 컨실드 하지 않고 총을 가지고 다녀도 그건 권리다, 이런 판결을 막 내줘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증오로 가득 찬 말과 아주 그 독특하게 약화된 총기 규제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지금 이 총기 사고 같은 것들이 많이 나고, 그 같은 정치적인 폭력을 트럼프는 또 자산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이번에 재선 후보로까지 나가서 팽팽하게 해리스와 대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직 대통령의 예로 듭니다. 레이건의 암살자는 그 당시에요, 6발 연속되는 스몰 그 리볼버였었잖아요. 75년도에 또 다른 암살자가 17일 간격으로 두 사람이었어요. 제럴드 포드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때도 이제 총을 쏜 거죠. 한 사람은 불발됐고 용의자, 또 한 사람은 여자였는데 한 발은 군중 속에서 쐈고, 그리고 군중 속에서였기 때문에 왜 그랬겠어요? 그때는 라이플이 아니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AR, 무슨 뭐 AK 이런 총이 아니었으니까 군중 속에서 가까이서 쏴야지 되는 거잖아요. 레이건도 호텔 앞에서 가까이서 쏴야지 되니까 한 발 쏘고 누군가가 맞았고, 그러니까는 군중 속에 있던 사람이 용감하게 이 여자 용의자의 팔을 잡아서 그걸 막았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트럼프 후보 2번, 포드처럼 2번 이제 그 암살 미수 이 사건을 본인이 겪었는데, 이건 두 사람 다 리볼버가 아니라 라이플이었잖아요. 라이플이었는데 라이플이라는 게 훨씬 먼 거리에서 쏘는 거잖아요. AK도 마찬가지죠. 이거 조준경을 갖고 그 스쿠퍼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데도, 그리고 그거는 의도한 표적을 놓칠 때 주변 사람이 많이 다칠 수 있잖아요. 트럼프 후보는 본인 첫 번째 암살 시도에서 살아났지만 다른 사람이 숨졌잖아요.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 몸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감싸온 소방관이 숨졌죠. 50대였던가요? 그런 일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도 이제 총기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겠죠. 아무 일도 안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요, 그 당시에 다 이제 모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공감대가 넓고 깊다라고 그 점 때문에 또 좋아하잖아요. 총에 맞아서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 뒤, 아니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그의 그 스크린라이터가 얘기를 해준 건데, 책에서 쓰고 한 건데, 패기 누난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지금 어피니언 칼럼니스트가 쓴 건데, 그때 이제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밤중에 레이건이 밤중에 이제 화장실을 갔대요. 화장실을 갔는데 밤에 화장실을 가서 좀 뭔가를 더럽힌 거예요. 그런데 레이건이 그 본인이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이 닦게 하는 게 뭐 간호사가 처리한다던가 하겠죠. 그게 좀 미안하고 싫어서 본인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차곡차곡 그 사람의 인간성에 쌓여서 그런 이제 그 좀 우아함, 본인이 이제 총에 맞고 해서 의회에 나가서 한 연설이라든가 병원에서 한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위트,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인간성이나 용기라든가 우아함 같은 것을 보였다는 뭐 이런. 근데 트럼프 후보는 절대로 나의 다침은 엄청난 다침이고 다른 사람은 그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런 것을 부추기는 션 해니티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션 해니티가 본인의 방송 시간에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시간에도 막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뭐 라디오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하잖아요. 이 트럼프가 본인에게 얘기해 줬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난 트럼프와 가깝다는 거예요. 트럼프 뒤에서 얼마나 많이 욕을 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골프를 끝까지 치고 싶어 했다. 그 총소리가 난 뒤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분 막 이런 단어가 막 등장해. 이분이었고 뭐 버디 퍼팅 뭐 5번 홀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런 얘기를 앵커, 그 박스의 또 다른 앵커에게, 그 아르델 그 베빌에게 션 해니티가 막 설명을 해주면서 하는 말이, 야,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의 그 본능, 상황 대처 능력은 정말 트럼프적이야. 대단해. 모든 면에서 정말 그 용기와 기계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후보가 골프를 끝까지 치고 싶어 하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안 뒤였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아니 골프를 끝까지 치고 싶다는 이런 그 얘기 그걸 이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용기와 기계가 있다고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이 트럼프 후보를 더 가볍게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 그 암살 미수 사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IT 이민자들에 대해서 한 그런 얘기 등으로 몇 개의 무슨 뭐 폭발 위협이 있었고 또 지금 적어도 5개 주의 선거 관계자들이 어제 이상한 물체 소포로 받았답니다. 물론 그 이상한 물체가 다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약간의 독성이 있었던 것도 이 배달되는 동안에 그 독성이 다 사라지고 했었던 거지만 뭐 네브라스카, 텐네시,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이런 데의 선거 관계자들이 무슨 위험한 거라고 막 경고를 주면서 받았다는 건데 이런 셔네니티가 트럼프 후보가 아니 본인이 암살 미수를 당했고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의 경관과 에이전트들과 얼마나 그 상황에 그러겠어. 나 끝까지 쳐야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뭐 차에 태웠다는 트럼프가 또 나중에 다른 데서 한 얘기예요. 이런 분위기가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애틀란틱이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후보의 라이프 스타일이 경호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바깥에 많이 나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뭐 가능하면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골프 칠 때마다 몇백 명이 동원이 돼야지 되고 그리고 집회는 그러니까 랠리는 막 밖에서 하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요즘은 뭐 실내에서 다 방탄 유리하고 하지만 그래서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팀조차도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해리스 후보도 우리가 안전하게 보장한다고 안전을 지킨다고 보장하지 못한다. 참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생명인데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들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주로 지금 공화당의 거점 소규모 작은 도시들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시골 지역 소규모 도시 이런 데는 공화당 성향이 더 많기 때문에 좀 그 보완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게 문제가 되어 왔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부터.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은 후보이지만 일반 도로와 딱 접한 그런 곳에서 골프장이 위험하잖아요. 도망칠 수 있는 그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예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에게 하나의 사진을 보여줬대요.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구멍, 무슨 사진 처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구멍 속에 트럼프 후보가 골프장인데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대통령께 보여드리면서 이게요, 이제 트럼프가 본인의 골프장에서 많이 찍으니까 그 바깥에서 기자들이 딱 이제 뭐 무슨 뭐 망원 렌즈죠. 망원 렌즈로 멀리서 이 정도로 찍을 수 있습니다. 각하. 그러면 기자들이 약간의 그 뚫린 구멍으로 이 정도로 사진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으면 이건 저격범들이 정확하게 저격할 수 있다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골프장에서 골프하시는 것 안 하셔야지 됩니다. 한데도 트럼프가 내 골프장은 안전하다 하면서 계속 이제 본인 골프장에서 골프를 그 치고 했다는 거죠. maybe 그래서 비밀 경호원들이 미리 며칠 전부터 가서 또 본인의 또 호텔에 묵으라고 하잖아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잖아요. 그 당시에. maybe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대통령 때는 그랬는데 대통령을 떠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대통령보다는 경호원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골프 계획도 즉석에서 이렇게 이번처럼 갑자기 딱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 치고 또 골프장도 갔잖아요. 다 여기 아니면 여기. 그냥 본인의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치니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이번처럼. 그리고 이제 보안은 전보다 좀 허술하고. 그리고 이 골프장도 보니까요.
뭐 여러 지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그런 곳들. 이번에 이제 트럼프 그 후보가 수리를 좀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까지 그 전직 대통령이었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 전직 대통령의 골프장에 벽을 쳐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또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돼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었었을 때 그런 뉴스도 전해드린 것 같은데 어느 골프장인가 대통령이 골프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인데 깜짝 놀랐다잖아요. 이 클럽하우스에 갔더니 대통령이 저기서 밥 먹고 있으면서 뭐 같이 뭐 사진도 찍고 뭐 악수도 하고 했었다는 대통령은 그 골프장이 본인의 골프장이니까 본인의 손님인 거예요. 손님한테 또 함부로 하기도 싫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럴 정도로 조금 그 허술했었다. 울타리가 있어도 그 울타리가 너무 약하고 이번에도 이 용의자가 두 개의 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점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 경호팀이 골프장에 그럼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라. 본인의 골프장을 가신다고 하니까 뭐 가시라. 그런데 적어도 그럼 같은 시간대에 가는 것만 피하시라. 이렇게 많이 설득을 해도 그 설득이 별로 통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대통령들의 골프 치는 역사를 설명을 해주는데 야 이렇게 오래됐어요. 미국에서 윌리엄 맥킨리 189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퍼팅을 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10년 뒤가 이제 뭐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되겠네요. 뒤에 1950년도에 골프광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죠. 이 사람은 특히 뭐 세 군데 골프장을 좋아했는데 어거스타 조지아주의 그 어거스타 골프클럽을 너무 좋아해서 어거스타 골프클럽에 골프장에 캐빈을 지어놓고 대통령이 캐빈이 있으면 그 아래에 또 이제 비밀 경호원들이 묵는 그런 숙소도 지어놓고 이 사람도 드와이트 그 아이젠하워도 경호하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백악관에서 막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취미가 골프 아니면 그림이에요. 아이젠하워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데 그림 그리는 것도요. 햇살을 받으면서 밝은 백악관 뜰에서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니 경호원들이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건 양보를 해서 대통령이 실내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 그 뒤에는 30년 뒤에 로널드 레이건도 어거스타 골프 코스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골프를 치고 있는데 16번 홀에서 찰스 누구였죠? 찰스 해리스네요. 찰스 R 해리스라는 남자가 골프장 문을 뚫고 아무튼 들어왔잖아요. 대통령이 표적이 된 겁니다. 5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나 대통령과 대화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죠. 그 뒤에 레이건이 어떻게 했을까요? 총에 맞았을 때 간호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지른 더러움 내가 쓴다 하고 본인이 병원 베드룸을 닦았다는 이 레이건은 나 때문에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애매한 사람들도 다칠 수도 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골프 안 쳤습니다. 골프 쳤을 때는 유일하게 써니랜드 에스테이트에 있는 친구 골프장에서만 렌초 미라지에 있는 그 친구 골프장에서만 골프를 쳤고 친구의 개인 코스 그건 개인 코스니까 친구의 거기서만 쳤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다 해서 골프를 안 쳤다.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까지 여기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 얘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이자율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려야지 되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는 대선 결과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 가지고 가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미국 선거가 결과가 갈등이 있을 것은 뭐 거의 분명해 보이니까는요. 트럼프 후보로서는 더군다나 지면은 감옥에 갈 확률도 있으니까 그럴 확률이 뭐 그다지 많게 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만약에 해리스와 트럼프가 똑같은 표를 받는다. 선거인단표를. 이럴 때는요. 하원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이 부통령을 뽑습니다. 상원이야 부통령을 뽑는 그 숫자대로 상원의원 숫자대로 하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많으니까 민주당 그 부통령이 나올 텐데 하원이 문제예요. 하원은 435명 전체적으로 다 한 표를 투표하는 게 아니라 각 주마다 한 표씩만 줍니다. 2표도 아니고 당은 둘인데 각 주마다 한 표씩을 줘서 다수당인 주가 이제 한 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트럼프 후보가 거의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 해리스 후보 측에서 뭐 법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두 번째는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 이때도 뭔가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송에 갈 수도 있는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물론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후보가 지명한 사람도 많고 6대 3이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엘고어와 부시 대통령 때에 연방대법원이 선택을 해준 거야. 대통령이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maybe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많은 노력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엊그제 주말에 나온 뉴스를 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스윙 보터 역할을 하는 듯이 보였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때마다 트럼프 옆에서 모든 것을 주도했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트럼프가 승리하면 대체로 해리스 후보는 승복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거 선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또한 이 민주당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트럼프가 지고 해리스가 이길 때 다행스러운 것은 주요 경합주의 주지사들이 선거 부정론자는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바이든이 당선됐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변호사들이 득실거립니다. 무슨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 그리고 이것도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이번에는 연방 대법원이 적절히 다 증거를 기반으로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해리스가 이겼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너무 분명하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폭력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위험하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은 폭동 사건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의사당 경찰 배치라든가 그런 건 있지만 만약에 지난번에는 의사당 그쪽에서만 있었지만 이게 지역사회로 퍼질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비밀 경호국이라든가 연방 수사국이라든가 모두 다 이제 그 연방 쪽에 포커스를 두고 그건 미국의 체면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 보여준 지역 경찰만 가지고 이게 될까? 이 문제를 지금 지역 경찰은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의원들 암살 시도 위험도 있는 거죠. 대통령 후보가 지금 2번이나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 때도 낸시 교수형에 처하라 마이크 펜스 교수형에 처하라 얼마나 그랬어요. 굉장히 미국이 혼란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게 불과 2달도 채 남지 않았던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지난 10년 사이에 총도 많아지고 폭력적인 언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는요. 이 시점에 안 되면 놀래야지 되죠. 되는데 한 60%에서 70%가 내일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의 효과는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달랐어요. 예전에 앨런 그린스팬이 막 굉장히 많이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 같은 것이 많이 좋아지고 이런 게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 닷컴 버블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무슨 팬데믹이 있고 해서 이자율을 내린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 엄청 언제까지 좋아진다던가 경제가 언제까지 활성화된다던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 분야처럼 금리 인하도 주식에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이지만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은행도 우리가 이자를 많이 줘야지 되는 그 돈이 많아 아니면 은행에 따라서 또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을 빌리는 비용은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미리 높은 이자율로 해놨었던 사람들도 고정으로 돼 있으면 이걸 또 변동으로 바꿔야지 된다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자율이 인하된다고 방금 크레딧 카드 같은 것은 금방 되겠지만 방금 모든 경제에 딱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자율 인하가 또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시간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또 이미 주식시장 같은 데는 기대가 다 이미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여러 그 소셜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또 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 아들이 너무 잘 알아. 막내 아들이 베런 트럼프 18살.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 또 연설까지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서 그러니까 큰형이 쟤는 뭐지 하고 막 제가 그 조롱의 내용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받은 질문에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서 토픽을 인공지능이나 중국으로 가져가기를 원하고 인공지능이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한다던가 아니면 내 손녀가 그 이방카의 딸을 얘기를 해요. 중국어를 하는데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든지 내니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트럼프의 요즘의 인터뷰는 약간 조금 그 자문들이나 어떤 그 보좌진들이 컨트롤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암호화폐야. 그건 인공지능이야. 그 밖에 다른 것들 인공지능은 전기가 대단히 많이 필요해. 나는 18살 아들에게 이것을 배우고 있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요? 정부가 이제 그 디지털 코인 만드는 것은 내가 금지하겠어. 한때 이 비트코인을 어떤 그 사기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사람이 어제 그 한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금 오하이오의 주지사는 최소한 33건의 IT 이민자가 애완동물을 먹는다 하는 그 대통령, 부통령 후보의 주장 이후에 폭발 위협을 받아서 결국은 주의 경찰을 모든 학교에 전부 파견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정말 나쁜 인간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두려움을 완화시키려고 주 경찰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순찰대까지 파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그 낭비입니까? 뭐 감시 카메라도 전부 설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파이널리 뭐 이거 꼭 인스타그램만 하는 건 아니지만 13살에서 15살 사이의 인스타그램 어카운트 갖고 있는 사람은 물론 본인이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부모에게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또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옵션이 아니라 세팅돼서요. 민감한 컨텐츠에 대한 통제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볼 수 있도록 내용까지 볼 수는 없지만 누구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서 오늘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적용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